링 비디오 https://daunserve.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진엘리오어트 팔찌.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잖아. 가난해서 힘들겠구나. 신디 내 동생의 아내가 한동안 만나지 않았는데도 비아냥거리며 이런 거만한 말을 한다. 나는 우리가 멀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다시는 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여기 있다는 사실은 좋은 의미입니다. 웃으면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대답하는 그녀. 내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집니다. 제 이름은 리타입니다. 30살입니다. 남편 루카스, 딸 레아 루카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함께 했고 같은 클럽에 들어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사귄 후 2살 때 결혼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임신 중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난 레일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3살이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큰 질병도 없이 안타깝게도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녀가 자라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부모님은 그녀의 다른 부재를 보상하기 위해 그녀에게 사랑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우리 콘도는 원래 루카스가 어렸을 때 살던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 저는 여전히 부모님이 원했던 그곳에서 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함께 살던 삶은 친절한 남편과 따뜻한 부모님과 함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결혼한 지 약 6개월 만에 깨졌습니다. 형 세드릭이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거의 5년 동안 그를 보지 세드릭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서 대학을 자퇴하고 집을 나왔다.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문자를 보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축하도 없이 가족 모임은 물론 우리 결혼식에도 결석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고 분노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와 그의 아내가 말한 것을 듣기로 결정했지만 그가 몇 년 만에 돌아온 순간 그는 아빠 신디에게 말했고 나는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너랑 같이 있다가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이제 막 나타난 거야. 거래가 아닌 건 알지만 이제 결혼했고 너랑 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리타 결혼식에도 잘 안 와서 미안한데 아들로서 너랑 같이 사는 게 내 의무라서 리타랑 남편이 갑자기 나가야 하는데 방이 추워지고 아빠도 할 말이 인정한다. 드디어 얘기했어요. 잠깐만 요 얼트만 끼어들어서 루카스랑 제가 여기 살고 있는데 집을 구하려고 아빠한테 속이는 건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살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들어봐. 넌 딸일 뿐이야. 아들 특히 나 같은 맏형은 네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생활 우선순위가 중요해. 그냥 맞으라 해서 대학을 자퇴하고 집을 나온 거야. 자기야 난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참을 수 그냥 나가. 내 동생의 팔을 잡고 현관으로 끌고 가서 우리는 문에서 계속 말다툼을 하지만 신디가 끼어들어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그래서 내 동생은 마지못해 이것을 떠난다. 부모님과 남편은 완전히 지쳤어요. 우리 모두는 며칠 후 내 동생이 다음에 무엇을 당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 때 초인종이 울리고 낯선 사람이 거기 서 있고 집 앞에 이삿짐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혼란스러워서 아, 당신이 이삿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군요. 집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가 맞는 집입니다. 우리는 세드릭을 대신하여 물건을 옮기러 왔습니다. 세드릭 제 동생. 아, 그럼 당신은 가족이군요. 그럼 실례하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사가 트럭으로 돌아와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낸 후 여러 남자가 상자를 우리 집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이사하는 것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외출 중이어서 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위층 남편에게로 달려가는 걸 알기 위해서야. 루카스, 내 동생이 이사 온다는 소식은 전혀 못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럼 이삿짐을 가져오는 사람이 물건을 가져오는 걸 봐. 난 이것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와요. 남편을 아래층으로 끌어내립니다. 복도는 이미 상자로 가득 차 있고 이사업체는 빠르게 상자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하지만 그들은 응답합니다.
우리는 요청받은 대로 하는 중입니다. 당신은 가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동생에게 전화하려고 하지만 아니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보았으나 전화가 무음으로 설정되어 결국 모든 상자가 들어왔고 이삿짐원들은 아무 말도 없이 떠나고 상자 더미를 마주한 채 우리 둘 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내 동생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나요? 여기. 그 사람이 아빠에게 말하지 않고 이사할 계획이라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부모님이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는데 1시간 뒤에 먼저 나타난 건 내 남동생과 그의 아내입니다. 리타 이사 갈 거야. 내 동생 꺼내는 게 좋을 거야. 여기가 원래 내 집이 아니었던 이유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물건을 옮겼어. 내 물건을 다시 가져오는 게 문제야. 농담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거야. 뒤에서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들려 돌아서다 주위에 신디가 잘난 척 웃으며 내 시선을 알아차리는 걸 보면 그녀는 미안하다고 진심도 없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대담한 말로 나를 조롱하니 리타 맞나봐요. 세드릭 말을 못 들은데요. 얼마나 유치한지 신뢰할 수 있나요? 기록에 따르면 내 동생은 대학을 떠났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걸까요? 세드릭이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셨나요? 그는 정말 좋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제가 사는 곳이니까 안타깝게 떠나세요. 우리는 이미 콘도를 포기했습니다. 어쨌든 떠나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니니 행운을 빕니다. 신디는 나중에 형과 함께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와서 논쟁을 벌입니다. 내 동생이지만 그와 그의 아내는 그 시점부터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매일 지옥이 됩니다. 남편과 나는 형과 신디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과를 요청하면 우리의 옷과 액세서리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깨뜨립니다. 우리는 가족인데 뭐가 큰 문제인데 내 임신이 확인됐는데도 그녀가 리타한테 넌 그냥 주부야 맞고 루카스 회사는 평범한 회사인데 내 아이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날 텐데 너무 슬프다고 하더라. 방을 읽기 전에 아기를 낳고 있습니까? 결국 정신적으로 악화되는 느낌이 들기. 같은 방에 있으면 울고 하루 종일 방에 갇히고 부모님이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제안하는 것을 보면서 하루 종일 방에 갇히게 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남편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집에서 나가라고 설득하셨나 봐요. 남편은 즉시 우리가 살 수 있는 새 집을 찾아 그곳으로 이사하고 그곳으로 이사하면 생활이 평화로워집니다. 과거는 거짓말이었어. 이사 후 초기는 남편이 옆에 있어 잘 버텨냈어. 동생의 연락처를 삭제하고 부모님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말라고 부탁하고 신디는 곧 부모님이 자주 방문하기 시작한다. 분명히 집에 있는 내 동생과 신디를 무시하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 충당할 생활비와 집세를 요구했습니다. 내 동생과 신디가 부모님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자 그들의 소지품을 마당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사한 지 거의 3년이 지났고 나는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모님과 살 것을 고려했지만 집에서 사는 것은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언제 내 동생이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집이 노령화돼서 최근에 부모님이 콘도로 이사하실 가능성이 생겨서 또 다른 날 쇼핑을 하러 현관문으로 나가던 중 낯익은 얼굴을 보더니 그 순간 그녀의 나쁜 기억이 밀려오더군요. 오 맙소사 너야 리타. 이런 말로 나에게 접근한 사람은 너 왜 여기 있어? 왜 나는 없을까? 나는 이 멋진 아파트 건물을 확인하려고 왔어요. 확인해보세요. 당신은 함께 여기로 이사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동생 만나요. 그건 비밀이지만 당신을 만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신디가 잘난 척 웃으며 내 옷을 가리키며 저 싸구려 보이는 스웨터를 입었고 그 스키니지는 꼭 끼는 같군요. 그렇게 나가려면 돈이 없잖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 불쌍한 자식 이제 애까지 낳았잖아. 너무 슬프지 않니? 남편과 내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뭐가 슬픈지 모르겠어. 당신처럼 구원의 자질도 없는 방어적인 사람은 망상에 빠진 신디에 대해 이야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디는 터져나온 웃음이 터져나오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이후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가져오는데 훨씬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난 이제 충분히 참았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자신을 훔치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어. 봐봐, 너의 문제가 뭔데?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그냥 서로 얽매이지 않으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가장 불쌍하고 불쌍한 순간에 널 봤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멍청한 척하지 마. 넌 관리인이잖아. 힘들게 하는 게 틀림없어. 불쌍한데 알고 보니 그녀는 내가 여기 주민이 아니라 관리인인 줄 알았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를 짓는 쉬운 실수는 너무 비싸서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곳을 아는 신디는 우리가 여기서 살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멸로 가득 찬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관리인까지 일한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단지 이 근처에 있기 위해 일한다는 것은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리타 추측은 그만할 수 있나요? 저는 관리인이 아닙니다. 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이건 어때요? 저는 여기서 세드릭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용히 할 것이지만 오늘부터 당신은 내 하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이 고급 아파트 건물의 비듬이라고 가정하고 유치한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현실을 보여줄 되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시나요? 이게 내 집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고 있던 신디가 얼어붙고 믿을 수 없어 그녀의 명백한 충격을 무시하고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 소유인데 잠깐만요. 이 고급 아파트는 원래 남편 부모님이 소유한 부동산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남편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그것을 포건하면서 남편에게 물려줬어요. 남편이 그렇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 집을 너무 빨리 찾는 것은 그가 이곳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고급 아파트를 물려받았고 원래는 임대용이었기 때문에 그는 내 형제와 그의 아내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나도 요령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도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녀의 이름이 제가 알아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예비 목록에서 그녀를 무시하고 제 동생이나 신디의 이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신디를 눌러라. 오늘은 누구랑 왔니? 난 세드릭이랑 왔지.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형 이름을 듣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랑 왔지. 말도 안 돼. 세드릭이랑 왔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가 달려와 뒤에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는 신디의 허리에 팔을 얹고 애정 어린 키스를 해준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그녀도 내가 채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내가 만드는 남자와 거리를 둔다. 그 사람도 내 말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신디, 당신 정말 여기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까요? 주부로서 당신 주위에서 호들갑 떨면 내 동생이 지치게 될 거예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 결혼한 여자가 뭐야?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친구인. 오빠한테 그만하라고 해야 하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간절히 애원하지만 참아도 그만두지 말라고 눈으로 애원하는 그녀에게 강렬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말들 정말 배짱이 넘치시네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 당신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당신은 그들이 올 만큼 낮은 상태예요. 기다려요. 리타, 제발 당신 때문에 입 다물고 내 동생 감히 사과도. 사람을 조롱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둘 중 누구라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내 말에 그녀는 엎드린 채 그 자리에서 쓰러지겠죠. 신디의 사건은 내가 형에게 신고한 후 크게 흐느끼며 밝혀졌다. 그녀도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애인에게 그녀의 시적발을 위해 이 고층 아파트를 사도록 설득해왔다. 신디는 결국 애인에게 사기 결혼으로 당했고 형도 직장에서 소환과 바람을 피웠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회사에서 불륜이 폭로돼 지방청으로 강등됐다. 신디는 따라오던 것 같은데 둘 다 계속 비난했다.
서로의 곤경에 처해 둘 다 애인으로부터 막대한 벌금을 물린 신디와 애인의 남편인 동생은 전직 주부인 신디 신분과 강등된 동생의 월급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최근에는 불법 대출기관에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곧고 좁은 길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나는 그들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관대함 덕분에 새 식구의 삶은 계속해서 행복할 것입니다. 부모님도 이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같은 고층 아파트에서 같이 살지는 않겠지만 친해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죠. 남편에게 더없이 고마운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임신 마지막 달인 줄 알았어요. 열었을 때 제 딸 제시카와 그 남편 토마스가 있었는데 테이블 밑에 먼지가 쌓이고 화장실이 더럽다고 불평하는 토마스가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바다 그는 내 딸이 청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그 배로 몸을 굽히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걱정한다면 왜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 청소하지 않겠습니까? 토마스는 문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집도 관리도 못하는 사람은 귀찮아서 헤어집니다. 올해 54살이 된 레베카입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대기업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와 제 둘만 남았습니다. 제시카를 혼자 키우는 외동딸 제시카는 쉽지 않았지만 미소가 늘 피로를 풀어주었다. 제시카는 좋은 친구들의 축복을 받아 착하고 사려 깊은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지만 연애에는 무지하고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 애썼다. 고등학교 때 누굴 만났는데 대학 졸업하고 남자친구도 없었고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 내가 없는 동안 데이트 생활에 대한 소문은 하나도 없었지. 제시카는 혼자였을 거야. 소개팅할까 고민하던 그녀가 수줍게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와 사귄다고 알려졌더니 순조롭게 관계가 진행됐고 약 2년 만에 약혼을 발표했다. 외동딸이 이사가는 게 씁쓸하면서도 안심이 됐다. 우리 집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사는 것보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토마스는 제시카보다 4살 더 많고 매우 야심찬 남자입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경력을 언급하면서 늦게까지 일하거나 술을 마시러 갑니다. 모든 가족 여행을 제시카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을 공유했지만 결혼식이 끝난 지 약 6개월 후 제시카는 저를 점심에 초대하여 형제자매가 없는 제시카는 항상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동생이나 남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재혼할 생각이 없어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시카는 결혼한 뒤에도 늘 아이를 갖고 싶었고 아직 납작한 배를 보며 말하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듯이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제시카가 임신 중에도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한 후 제시카와 헤어졌습니다. 그녀가 두 번째 3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직장에서 자주 여행을 하게 될 큰 프로젝트를 배정받았습니다. 내가 제시카에게 이에 대해 말했을 때 나에게 매우 기뻐하며 그녀는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내 일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도마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일에 몰두하는 동안 제시카를 찾으려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쯤 제시카의 임신 마지막 달이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전화했는데 놀랍게도 토마스였습니다. 전화 받았어. 안녕 레베카. 좋은 타이밍. 제시카는 별로 쓸모가 없고 방해가 돼서 내가 당신 집으로 데려갈 예정이야. 내가 대답을 받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끊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내 초인종이 문을 열면서 울렸어. 토마스. 제시카 옆에 흐트러진 제시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을 힘도 없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과 손톱과 피부가 모두 건조했습니다. 전혀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대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나고 표정이 어둡다.
고정된 시선 어떻게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상태가 나빠졌는지 제시카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냥 들여보내 소파에 앉혔어요. 토마스에게 설명을 요구한 토마스. 제시카는 왜 이럴까 그러자 토마스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놀라며 잠깐만요, 저를 탓하는 겁니까? 뱃살 때문에 느려진 건 그 사람이잖아요. 집안일은 여자 몫이고 거짓말까지 하더군요. 몸이 아프다는 건 말도 안 돼. 넌 입덧을 하고. 제시카는 집안일을 다 해. 입덧은 병이 아니잖아.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데 집안일을 도와달라고까지 한 거 알잖아. 밖에서 집안일도 안 하고 있으니 아이 낳을 때까지 잘 돌봐주세요. 그제서야 이 남자는 임신이나 아빠됨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딸을 그에게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데려갈게요. 내 딸이 그렇게 엉망이라면 내가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주변에 아버지도 없어서 그 딸은 남편을 대해야 할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라고 토마스에게 말했을 때 그는 반박했다. 여기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아기가 태어나면 데리러 오세요. 토마스가 떠나기 전에 딸 레베카를 다시 교육해주세요. 그는 아기가 나올 때까지 제 딸의 양육 문제를 고쳐달라고 했고 제시카를 떠나 신경 쓰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남자 제시카와 결혼시킨 게 너무 후회돼. 제시카가 먼저 인형처럼 내려다보며 앉아있어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야 해서 냉장고로 갔다. 제시카가 좋아하는 컵에 설탕을 조금 넣은 우유를 붓고 전자레인지에 데웠어. 뜨거우니까 조심해.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건네주면서 제시카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옆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토마스는 야망이 있었고 제시카가 된 후에도 직장 파티에 계속 참석했다. 임신 중 그녀가 필요할 때마다 그녀를 내버려두고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녀에게 임신으로 몸이 안 좋을 때 집안일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밤에 술을 마신 후 동료들을 집에 데려와 그녀에게 요리와 청소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임신한 딸이 하인처럼 대우받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시카는 내 경력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참았고 의사들에게 임신 중 신체적 변화에 대해 토마스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친척들은 비행기로만 접근할 수 있는 멀리 떨어져 있기. 그녀는 그들에게 의지할 수 없었고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했습니다. 안아주며 앞으로는 내 자신을 우선으로 해도 된다고. 제시카 힘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 빨리 알아차리지 못해 미안해.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어줬어. 엄마 고마워. 그러다가 천진난만하게 변했어. 제시카 came to stay 이후 며칠 후 흐느껴 울다. 제시카 came to stay 퇴근 후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감정 상태가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쉬라고 했는데도 집이 깨끗했습니다. 제시카는 계속 집안일을 하며 무거운 매트리스를 옮기려고도 했습니다. 아니면 가끔 불이 꺼진 전구를 갈아 끼우기도 하고 남편의 분노가 두려워 가방을 싸서 집에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 치료사였던 이웃에게 추천 클리닉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리사, 안녕하세요. 딸이 나를 집으로 맞이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순간 리사는 내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제시카의 상황을 리사와 남편 케빈과 공유하고 좋은 클리닉에 대한 추천을 받았다. 제시카도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제시카를 걱정해서 내가 출근하면 리사가 들러서 확인하곤 했고 고맙게도 제시카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예전처럼 웃었다. 진통이 시작되자 제시카를 병원으로 데려가 문질렀다. 진통이 가까워지면서 그녀를 끝까지 격려해 주었고 제시카가 분만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의자에 안절부절하며 앉아 있었는데 간호사가 엄마와 아이 모두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러 갔더니 제시카가 자고 있는 우리 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다. 토마스에게 화가 났지만 그래도 건강한 딸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병실로 들어가니 갓 태어난 토마스가 무뚝뚝한 모습을 보았다. 아기들 원숭이 같아 하나도 안 귀여워. 제시카 화장도 안 하고 침대에만 누워있네. 너무 게으른데. 내가 간호사랑 의사한테 반박하려던 순간 넌 여자야 화내는 걸 들은? 토마스를 에워싸고 소리 지르더라. 너도 남편이냐. 아내가 목숨 걸고 낳고 지쳤는데
좋은 말 좀 해줄 수 없겠는데 토마스는 눈에 띄게 짜증나서 닥쳐. 우리 엄마는 출산 직후에도 일하고 있었어. 이것은 분명 게으름입니다. 출산 직후 일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으며 무언가가 자신의 기억을 왜곡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기억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에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알 수 것입니다. 토마스 들이닥쳐 제시카 퇴원일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제시카를 데리러 올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제시카를 다시 보낼까 봐 걱정됐다. 나는 그녀에게 나와 함께 있어도 된다고 했지만 제시카는 아이에게 불공평하다며 집에 가고 싶어 했다. 마지못해 아빠 없이 자라려고 토마스한테 데리러 올까 전화했는데 일이 바빠서 일 잘 처리하라고 했어. 우는 아기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싶어서 전화를 바로 끊었어. 그 후 제시카를 집으로 데려와 육아에 익숙해질 때까지 머물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마스는 아기 필수품을 하나도 사지 않아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쇼핑하러 갔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일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이름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시카와 저는 아기 이름을 사라라고 지었습니다. 이웃인 리사와 그녀의 남편은 상황을 알고 육아를 도왔기 때문에 사라가 태어난 지 약 3개월 후에 잘 자랐습니다. 도마는 사라를 데리러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데리러 왔어요. 서둘러요. 넌 항상 너무 느려요. 제시카가 출산 후 감정적 불안정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을 무렵 토마스가 현관문에서 소리쳤고 토마스는 제시카가 이혼하기로 결심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문 뒤에서 그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고 그녀는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통제되지 않을 것이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거기에 서명하십시오.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농담하는 겁니까? 요즘 세상에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남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이혼하면 당신과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절대 이혼하지 않아요. 제 딸은 자기 남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화를 냈습니다. 출세를 하려고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옆집 문이 열리면서 토마스의 큰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이웃 리사와 그녀의 남편 케빈이 집에서 나갔다. 흘끗 본 토마스는 남편 케빈이 나타나자 즉시 얼굴이 창백해졌다. 상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랐다. 토마스는 리사와 케빈이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케빈은 토마스의 상사였다. 케빈도 놀랐다고 해서 당신이 제시카의 남편이라 3개월 동안 자기 아이를 방치한 당신 같은 끔찍한 남자가 알고 보니 당신인 줄 알았어요. 공감이 부족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내 팀을 당신 같은 사람에게 맡기세요. CEO에게도. 테니 승진 취소를 고려하세요. 케빈이 토마스에게 엄중하게 속삭였습니다. 케빈은 눈물을 흘리며 케빈에게 매달리세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토마스는 나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케빈은 더 이상의 말을 허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차단했습니다. 토마스를 위한 나의 모든 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진맥진한 케빈은 동네와 직장에서 가족의 가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도구처럼 대하는 토마스는 승진을 위해 직장에서 좋은 표정을 지었던 것 같다. 토마스는 그날 조용히 집에 갔지만 한 번은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야, 너네 집에서 그랬지? 승진을 위해 상사에게 좋은 말을 전했는데 아무도 따르지 않자 바로 CEO에게 갔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위해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출이 꾸준하게 높습니다. 승진을 승인해 주십시오. 상사로부터 들었습니다. CEO가 말하길 당신의 수치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수치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거래는 성공하더라도 부정적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고려할 수 없다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마는 CEO 사무실을 떠납니다. 낙담한 표정으로 환호합니다. 도마의 회사 CEO는 가끔 TV에 출연하며 정직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상사의 보고서 토마스는 아마도 일할 의욕을 후에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계속된 실수가 부담이 되어 거의 일하지 않고 지역 부서로 발령되었습니다. 적어도 전근이 확정된 후에는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계속해서 우리 회사에 왔습니다. 제시카가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집도 한 번 기회를 원해 사라를 만나고 싶어. 나는 그녀의 아버지야. 맞아. 제시카와 나는 토마스를 무시했지만 그가 너무 끈질기게 굴자. 케빈은 그를 CEO에게 보고하면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로 우리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결국 얕은 애정이었을 것입니다. 케빈은 제시카가 이혼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를 인류 변호사에게 소개했고 이혼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으며 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토마스는 전근을 가서 시골에서 조용하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케빈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토마스가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알아볼 수 정도로 셔츠와 양복에 주름이 져서 수염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이사한 작은 마을에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기름값을 아끼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인지 차가 없으면 세탁소나 편의점도 쉽게 갈 수 없어요.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토마스는 집안일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여성의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인처럼 대했던 것을 후회해야 합니다. 아마도 토마스는 이혼과 양육권 상실 이후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제시카가 전화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눈물을 흘리게 될 뻔했다는 사실을 사라에게 상기시키면 사라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자녀 양육비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에게 변호사에게 알리라고 조언했고 법적 채널을 통해 자녀 양육비를 요청하자마자 지금까지 돈을 받았습니다. 사라가 원한다면 사라를 만나고 싶다는 토마스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지만 제시카와 동의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 없이도 사랑을 듬뿍 쏟고 멋진 어른으로 키울 거예요.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도둑이 들까 봐 걱정했어요. 누가 그 말 들었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집에 있을지도 몰라. 남편과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서둘러 그를 따라갔고 안에 있는 시어머니와 형수를 발견하고 안도했다. 도둑은 아니었다. 아직도 그들이 우리 집에 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 집을 관리하기 위해 남편에게서 열쇠를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그들이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가세요. 좀 더 오래 있으면 안 될까요? 그분들은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실도 점유하고 화장실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꼭 나갈 줄 알았는데 퇴근하고 돌아와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도 거기 있어서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떠나라고 했어요. 남편은 지금 우리 모두 여기 살고 있다고 답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셔도 됩니다. 여행 가방에 필수품을 챙겨서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내 이름 에들린이고 저는 29세 잡지 편집자입니다. 3년 전 연애 경험이 거의 없는 친구를 통해 지금의 남편 데이브를 만났습니다. 결단력 있고 솔선하는 데이브에게 끌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고 3년 동안 끝에 우리는 결혼새 집을 선택하든 결혼식 장소를 선택하든 그는 신뢰할 수 있었고 이를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좋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데이브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시어머니와 형수 결혼식 전에는 거리를 두었는데 이제는 거슬리는 시어머니의 전화에 거의 매일 월 용돈을 $200라도 올려달라는 전화가 온다. 데이브가 돈을 제공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간청. 그녀는 용돈을 늘릴 수 없다고 나를 비난합니다. 나는 또한 그 자매 외에 청소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할 만큼 그들의 집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는 강의를 받습니다. 보통 제가 저녁을 요리할 때 시댁이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서둘러요. 소파에 앉아 저녁을 먹다가 오기 전에 알리라고 했는데도 데이브 가족이라 달라진 게 없어요. 데이브가 나를 위해 개입할 것이라는
강력하게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데이브와 나는 마침내 긴 기쁨 신혼여행을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가 풀고 마음껏 즐겼던 유럽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행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났습니다. 집안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 도둑이 침입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전화하면 안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나요? 데이브와 페이드는 괜찮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들은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안에서 안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들이 왜 그랬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아, 돌아왔구나. 집에 온 걸 환영해. 나 어디 있어? 내가 요청한 팔찌 받았어? 너무 비싸서 우리가 샀을 리가 없어. 그가 거기 서서 멍하니 세 사람이 활기 넘치는 대화를 계속했어. 너희들 왜 있어? 우리가 여기 있어서 짜증나지 않나요? 집은 비어 있을 때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보호하기 위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데이브에게서 집에 갈 열쇠를 받은 것 같아 감사해야 합니다. 데이브에게 당신이 나에게 먼저 상의했어야 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장소를 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상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존재가 적어도 팔러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면서 결정했지만 내가 둘러봤을 때 모든 방은 엉망진창인 형수 옷이 가득 우리 옷장 물건들이 거실 바닥에 널려 있었다. 거실은 테이블뿐만 아니라 옷가방, 리모콘, 만화책 등 온갖 물건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 엑사는 특히 여행 후의 정리에 대해 많이 생각했지만 돌아온 시어머니와 형수는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요 문제조차 아니었습니다.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집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왜? 절차에 신경을 쓴다. 형수는 계속해서 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다음 날 떠나기를 바랐지만 내가 직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우리는 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요리와 청소, 세탁을 모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브와 저는 그가 방을 청소하는 동안 집에 돌아오면 그들에게 떠나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중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정판이었습니다. 지금은 구할 수 없는 $300가 넘는 향수라 급하게 조금씩 아끼던 향수였는데 시어머니께 여쭤보니 그 향수에 대해 전혀 모르셨던 형수님과 마주쳤습니다. 아, 나 그거 갖고 있는데 가방에서 향수를 꺼냈는데 거의 하나도 남지 않았어. 아껴두었는데 60% 정도는 남을 예정이었는데 냄새 좋다는데 내 친구도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난 그들에게 그녀는 아무런 후회도 없이 태연하게 말했고 나는 마침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왜 도둑질인지 묻지도 않고 왜 그것을 사용합니까? 진지하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까? 침대 돌려주실 거예요. 괜찮지만 좀 썼으니 반갑이면 괜찮겠죠. 돈은 싫고 같은 물건 돌려받고 싶어요. 와, 예쁘네요. 향수일 뿐이에요. 브랜드는 별로 안 비싸다고 하던데 그녀는 휴대폰으로 가격을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비싼 향수에 $300를 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것이 어리석은가. 그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싸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한 것 같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집에서만 사용한다.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난 친척이 끼어들어 내 물건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빨이 있어. 우리가 논쟁하는 동안 향수를 좀 썼다고 나를 티라고 부르지 마세요. 데이브가 집에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들어보세요. 내가 그녀의 향수를 조금 사용했는데 그녀는 나를 부릅니다. 거실에서 시끄러운 처제 침실에서 데이브에게 모든 걸 설명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와 처제를 쫓아내세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두 여기를 떠날 예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리나 이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떠나면 돈도 절약되고 공간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상의하지 않았나요? 제가 목이지.
기여하지 않았나요? 엄마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낡은 집을 팔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세요. 데이브에 대한 애정이 식었어요. 그의 일방적인 결정에 나는 그것을 이해했고 나는 꼭 필요한 것만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브는 나를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싸우고 도망가는 건 유치하다며 거실로 돌아오자 시어머니와 형수는 내가 짐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희죽희죽 웃으며 문을 닫고 문을 잠갔다. 나는 그럴 전혀 없었다. 그 집으로 돌아가서 떠날 생각이 없었다. 호텔에 묵고 상사에게 연락해서 쉬는 동안 며칠 쉬자고 자주 상담했다. 새 살 곳을 구하고 부모님에게 이사 왔다고 알렸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사를 왔고 데이브가 나에게 떠나라고 했기 때문이다. 걱정스러운 부모님에게도 내가 데이브와 이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데이브로부터 받은 유일한 메시지는 너라는 이메일뿐이었다.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데이브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둘 다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는 먼저 당신이 나와 이혼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깨닫고 그 후로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며칠 안에 이혼이 마무리됐어요. 빨리 일을 끝내고 인연도 끊고 싶어서 결혼했지만 재산 분할 없이 오늘 집을 나섰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으로 인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별거 아니라고 말하고 조용히 지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일을 모두 끝내고 일어난 일을 모두에게 말했고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말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일을 해냈고 상사가 걱정해 주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응원도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혼자 있으면 괴로운 기억이 되살아나고 나에게도 잘못이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에 뛰어들면 데이브가 전화한 지 약 5개월이 지나서야 물건을 대부분 집에 두고 왔기 때문에 처분에 관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중 처음에는 뭐 하는 건지 메인 주제를 피하고 혼자 가는 건지 물어보는데 데이브는 요점을 못 맞추면 심술궂은 사람인데 굳이 꺼내야 했기 때문에 그랬다. 시간이 아깝다. 왜 전화를 안 했지? 다시 만나고 싶어. 생각이 없어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데이브가 급히 말렸다. 잠깐만요. 다른 얘기가 있어서 바빠서 할 말이 있으니 빨리 해주세요.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모기지 지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데이브 혼자서는 모기지 상환이 어려웠지만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아니었고 데이브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으로 밝혀져서 곧 경주를 하고 이혼 후에도 집을 유지할 수 것이었지만 경주는 일어나지 않았고 향후 경주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만두고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새 직장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건은 더 좋지만 이전 직장보다를 적게 제공하는 곳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미혼이니까요. 이혼 이력이 있는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다시 만나는 게 나을 같아 그 사람의 말에 기분이 상해서 나는 안 된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왜 그런 사람을 좋아했는지 궁금했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데이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망감을 느꼈다. 시어머니, 시누이들 통화 내용을 토대로 계속해서 전화가 왔는데 그들은 우리가 새 집을 사고 성대한 결혼식 피로연을 했으니 돈을 많이 벌겠구나 생각하고 데이브가 집에서 하지 못하게 막는 건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자신이 돈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림에서 벗어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알고 보니 데이브의 월급이 예상보다 적었고 당황했기 때문에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나는 실제로 데이브보다 더 많이 번다. 나는 그들의 전화를 차단하고 싶었지만 데이브는 내가 일하는 곳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 내 직장에 봐 두려워서 가끔씩 전화를 받았다. 돈을 둘 다 적금을 너무 많이 썼다거나 둘 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곤 했어요.
나도 파산했다고 말하면 언젠가 전화가 끊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평소처럼 그들은 다가오는 청구서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응답했습니다. 현재 직장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저축한 돈이 거의 바닥났어요. 이 말을 듣고 동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데이브는 내가 서로 친구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 사람의 전화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이브의 상황이 내가 들은 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데이브의 새 직장에서의 급여가 그보다 적습니다. 이전 것이었고 그 대부분은 저당권에 들어갔습니다. 형수가 매니저와 바람을 피웠고 매니저의 아내가 처음에 형수가 자신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했을 때 그녀는 그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매니저와 그의 아내는 이혼 중이며 이제 시누이가 그 일을 일으켰다는 것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새 직장을 찾지 못했고 친구를 잃었습니다. 데이브는 대출금을 갚고 간신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는 자녀가 미혼이고 파산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손자가 있다고 계속 불평하고 매일 말다툼을 벌입니다. 우리 친구는 데이브가 이혼 이후로 매력적이지 않지만 너무 쇠퇴하고 더 늙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사유를 공유하니까 이 친구는 아직 데이브와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에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친구는 저에게 데이브를 소개한 친구입니다. 나도 당신을 소개할 책임을 느낍니다. 데이브의 삶에 대해 듣는 것 외에도 그는 데이브가 나처럼 다시는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학교의 오랜 친구들과 웹잡지 공동 창립했습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이 회사를 시작하기 위해 저축한 돈은 비록 소규모 사업을 운영한다는 의미이지만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했지만 다양한 경험 덕분에 지금까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얻었습니다. 저도 이를 통해 만난 사람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존중하면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데이브는 리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 몇 달간 재혼도 연애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인생의 새로운 장에서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돈은 버리고 빨리 나가라. 샬롯의 가혹한 말들. 슬프게도 우리는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무정한 말을 수 있겠습니까? 제 이름은 바이올렛입니다. 남편 토마스를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해운회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토마스는 트럭 운전사입니다. 첫인상은 육체적으로나 성격적으로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일도 잘하고 동료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체인지업 없이 빠른 공만 던지는 와 같다고 제안하던 로맨틱 게임에 그다지 능숙하지 않았지만 우리 관계가 진행됨에 따라 나는 자신을 플레이보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보다 솔직한 남자를 더 선호합니다. 긴장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그가 나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었어요. 우리는 결혼했고 두 자녀를 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은 이사를 나가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마스 아빠와 제가 살고 있습니다. 큰집 엄마가 5년 전에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토마스와 저는 여전히 같은 운송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감독관으로 승진하여 이제 파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가지 걱정은 내 동생 제이슨. 아버지가 부드러운 제이슨은 10대 때부터 록 가수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꿈인 포미도르를 쫓고 있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도 꿈을 쫓는 것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하면 그는 빌리러 옵니다. 아빠와 아빠는 부드러워서 돈을 빌려준다. 아빠가 돈을 빌려주는 것은 괜찮지만 갚은 적이 있나요?
바이올렛은 돈을 빌려줄 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돌려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제이슨은 생각합니다. 그는 어떻게든 해낼 것이다. 인생의 도전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 어렸을 때 소설가를 꿈꿨는데 빅토리아 부모님이 결혼하려면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고 선택했다. 결혼한 걸 후회하진 않지만 처음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던 꿈을 포기한 게 후회스럽기 때문에 제이슨의 꿈을 응원하고 제이슨은 지지 않는 것 같다. 정말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등산은 단지 정상을 정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시인처럼 들리네요. 소설가가 되라 어서 이렇게 직접적인 칭찬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네. 처음에는 칭찬한 게 아니야. 제이슨이 아빠를 더럽히고 협박하는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아빠도 꿈을 쫓기 때문에 제이슨의 바람을 거예요. 어느 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이슨이 한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샬롯입니다. 이름에서 따온 대로 고상한 여자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사람은 꽤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샬롯입니다. 저는 바이올렛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샬롯은 5살 어리죠. 나지만 그녀에 대한 우리의 첫인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와 아빠 모두에게 무뚝뚝했고 결국 그녀가 매너가 좋지 않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제이슨과 샬롯은 결혼하여 내 여동생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도 샬롯도 정규직을 했는데 늘 씩씩거리며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샬롯은 주짓수를 수련하고 오만한 상사나 선배를 묶어둔다고 자주 자랑하는 성격이 급하다. 제이슨은 무례한 상사에게 박치기를 하는 등 자랑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를 자랑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 과거의 나쁜 행동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싸움을 자랑하는 것은 많은 여성들도 이런 자랑을 꺼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빠한테 돈을 빌리러 집에 왔는데 결국 제가 얘기했어요. 제이슨 당신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돈이 없나요? 카트를 놓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공장장과 말다툼을 했다고 말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었는데 또 소리 지르니까 턱에 무릎차기를 날리더군요. 포틀케이에게 물어보니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 아빠가 말하지 않으면 직장마다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잖아요. 내가 처음에 싫어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괜찮게 됐어. 나는 내가 싸움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고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내 자존심은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보다 더 높기 때문에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거의 날아가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무릎 샬롯이 당신을 끼어들었을 때 내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상사의 편에 서라는 말은 그게 아니군요.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밖으로 가져가고 싶거나 여기서도 괜찮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10대였기 때문에 나는 떠났다. 그녀가 실제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제이슨은 개입하지 않았다. 만약 그의 아내가 그의 여동생과 싸우고 있었다면 그는 멈췄을까? 내가 아는 마지막 지푸라기일 것이다. 50살이 되자 그 부부를 조심해야 했고 아버지가 아프셔서 입원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80세까지 오래 살았다고 했지만 저는 사는 시대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100시까지 나는 토마스와 내가 단둘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와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아버지는 바이올렛이 사실 로렌스가 무슨 뜻인지 신경 쓰지 마, 무슨 뜻인지 신경 쓰지 말고. 장례식에서 샬롯이 내게 다가와 로렌스가 떠난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나중에 말해줘. 유언장 아닐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병원에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은 이미 상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얼마나 감히 제가 당신을 병원에 가두기를 바라시나요? 제가 키웠을 때 저를 시험해 보세요. 내 목소리. 샤를로테가 화가 나서 내 팔을 잡았다. 당황했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사과하고 싶지 않았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유산을 물려준 나를 괴물 취급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다. 팔걸이로 레슨을 한 건 너가. 바이올렛 충분히 소리 지르지 마. 유산 상속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잠깐 말문이 막혔다가 제이슨을 노려봤어. 제이슨 아빠가 돌아가신 게 슬프지 않니? 그건 상관없는. 스톱. 나를 바보라고 부르는 건 너만큼 멍청한 사람한테 바보라고 불리고 싶지 않아. 방금 뭐라고 했어? 토마스가 도착할 때까지 분위기가 긴장됐어. 여기 무슨 일이야? 부인 남편에게 아이를 키우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를 넘은 말이에요. 그 메시지는 제이슨에게 바로 전달하게. 좋아요. 난 당신이 지겨워요. 바이올렛 덕분에 결정이 더 쉬워졌어요. 제이슨이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제가 장남인데 집과 아빠의 상속 재산이 모두 내 거요. 당신은 나가세요. 난 완전히 제정신이야. 제이슨은 우리가 그의 대담함에 깜짝 놀란 것처럼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토마스가 말했어. 바이올렛 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자. 우리는 진전이 없네. 괜찮아.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서 해시를. 상속 재산은 모두 내 것이고 샬롯의 바이올렛 주장을 포기해줬으면 좋겠어. 말도 안 되는.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다. 두 가구에 나누어 놓으면 남은 게 별로 없을 테니 아빠의 자녀 중 나와 제이슨 둘만 남았으니 그래야 한다. 우리 둘 사이에 갈라져 있는데. 제이슨은 눈살을 찌푸렸다. 바이올렛 너와 토마스 둘 다 직업이 있고 잘 지내고 있어. 꿈을 쫓는 건 나인데 돈이. 건너 취직하는 게 어때? 제이슨은 나 살게 해줘. 집에 있다는 것은 임대료가 없다는 뜻이고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 있으면 아버지는 나를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팩카네기 홀에 가는 것입니다. 지역 공원도 꽉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카네기 홀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걸 심각하게? 토마스 뭐라고 말하세요?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없나요? 토마스가 침착하게 제이슨에게 물었으니 바이올렛에게 청구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당신은요? 알았어. 제이슨 무슨 소리야? 당연히 그땐 안 괜찮아. 샬롯이 날 노려봤어. 닥쳐. 너 그동안 강아지처럼 짖었잖아. 내가 노려볼 때. 그런 말은 용납하면 안 돼. 샬롯이 노려보았다. 화난 얼굴로. 야비 강아지처럼 귀여운가? 20대 전까지만. 애인인 척 그만해. 50대. 부끄럽다. 욕은 용납하지 않을게. 토마스는 그렇지 않았어. 그녀를 똑바로 세워줬어야 했는데 지금 당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커플인지 나는 조용히 있을 수 없었다. 당신이 하마만큼 크지 않았다면 오래전에 당신을 한순간 때렸을 텐데. 샬롯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이슨 쪽으로 돌아섰지. 내 여동생이 나를 하마라고 불렀니? 바이올렛 사과 아직 할 수 있을 때. 샬롯이 둘 다 충분히 하면 사과할게. 진정해. 알았어. 상속권 박탈을 진행하자. 바이올렛. 나는 눈을 크게 뜨고 토마스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시선에 뭔가가 있었다. 그 사람이 그런 불합리한 요구에 동의할 이유가 있다고 나한테 말했어. 난 토마스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제이슨은 바이올렛이 상속권을 박탈당해도 괜찮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어. 내가 계속 반복하게 만들지 말라고 계속 말했어. 짜증나거든. 정말 짜증나는 커플. 자기보다 어리게 행동하는 아내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은 이미 돈을 버리고 이사 나가는 샬롯의 거친 말이 나를 슬프게 한다. 우리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이 아닌가?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왜 우리가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곧 새 장소를 찾을 것이지만 소지품이 있으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시간을 더 주십시오. 모든 것을 밖에 던져 놓을 테니 시도해보세요. 경찰에 신고할게. 얘기하면 겁날 것 같아. 날 체포하고 싶다면 해병대에 연락하는 게 두렵지 않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어. 아빠에게도 잘못이 있는 걸까 궁금해서. 토마스는 당황한 내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이 순간들이 저축으로 저축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만듭니다. 부채가 전혀 없어도 돈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상당한 월 지출이 있습니다. 임대료, 공과금, 식품세 더 많은. 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에 대해 대출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고 매달 조금씩 저축하는 것을 항상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종류의 노력은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가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제이슨은 충동적으로 사는 나쁜 본보기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아빠에게 의지합니다.
아빠가 일할 때도 그랬지만 아빠가 은퇴한 후에도 돈을 빌리는 데는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토마스와 짐을 푼 후 새 콘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토마스는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자고 했습니다. 상속 포기를 시작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먼저 말하자 우리가 정말 포기하는 건가요? 그때 토마스가 로렌스와 체스를 두는 동안 전에 거의 언급할 뻔했던 말을 마침내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저축한 돈을 모두 잃었고 빚을 졌다고 조용히. 제이슨 때문에 그래, 그게 더 용서할 수 없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부부가 아빠의 수명을 단축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당신은 가깝습니다. 토마스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샬롯은 아빠 뒤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그를 밀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번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그것이 심장마비를 유발하려는 시도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제이슨이 왔을 때 아무 말도 수 없었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그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즉, 로렌스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라면 이제 알겠습니다. 상속인은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가 귀하가 할 수 있는 자산을 초과하면 부채도 받습니다. 상속을 포기하세요. 변호사에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물어봅시다. 우리는 변호사와 상의했고 그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로 상속을 성공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제이슨과 그의 아내가 새 콘도에 들이닥쳤습니다. 제비꽃 당신이 우리를 설정했습니다. 무엇을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장난치지 마. 아빠 유산은 없고 빚만 있을 뿐이지 알았지? 압록만으로 끝날 줄은 몰랐지. 목을 조일 준비를 해라.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어. 안녕 경찰이 뭐 하는 거야? 샬럿이 내 전화기를 움켜쥐고 꺼버렸어. 바이올렛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요? 토마스가 제이슨을 개입시켰습니다. 상속권을 포기해도 괜찮은지 여러 번 물었던 기억이. 빚에 푹 빠졌지. 제이슨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로렌스는 별 생각 없이 돈을 빌려주곤 했고 별거 아닌 것처럼 큰 액수를 내주었다. 나는 로렌스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샬롯이 친절하게 끼어들자 제이슨은 할 말을 잃었다. 시도해보지만 당신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빚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신 둘은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 배우자에 대해 어떤 책임을 있는 건가요? 나는 이것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이봐 당신은 이것에 대해 뭔가 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위협이 나에게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세 번째 연극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어난 일에 대해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제이슨 괜찮으세요? 아빠가 제이슨에게 돈을 주기 위해 빚을 졌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난 내가 그걸 멈출 줄. 아빠의 생명을 단축했다는 걸 아시나요? 응답할 수 없는 제이슨은 침묵을 지켰지만 샬롯은 당신이 둘 다 괜찮아요라고 말하려고 하면 반항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인해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나한테 손을 얹거나 강요하면 감옥이야. 내 위협은 소용없어. 넌 45살이고 무슨 고등학교 불량배처럼 얘기하고 샬럿은 싱긋 웃으며 다시 토마스를 쳐다봤다. 잠깐만 그 대사가 바로 나를 겨냥한 거였어. 강압이라고 말하면? 없을 거 알잖아 바보야. 이제 판사야. 어떤 범죄에 집행유예를 적용할지 결정하는 게 복잡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샬롯의 명령을 보고 토마스가 제이슨으로 변했어. 제이슨 괜찮으세요? 샬롯 잠깐만 닥쳐요. 닥치라고 하는 거 신뢰합니다. 샬롯의 위협적인 눈빛에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드네요. 싸우고 싶으면 밖에서 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집에서는 허락하지 않을게요. 가죠. 지금은 뒤로 제이슨이 나갔을 때 샬롯이 뒤따랐습니다. 나는 재빨리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그들의 말다툼 소리는 들리지만 동네에 소란을 일으킬까 더 걱정되었습니다. 방금 나한테 닥치라고 뭐 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할 일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몇 초 후에 구급차를 부를 테니 제이슨이 복도 저쪽에서 비명을 지르는 걸 들었지만 그 직후에는 모른 척했어요. 죽어가는 비명 소리 같은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이슨과 샬롯이 우리를 모욕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혼하든 샬롯이 폭행으로 체포되든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며칠 후 나는 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이슨 바이올렛 제가 틀렸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형제자매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었지만 너무 늦었다고 느꼈어요. 알고 보니 제이슨은 병원에 있었어요. 분명 샬롯이 팔이 부러진 것 같았어요. 바로 튀어나온 것 같은 말이 당신이 뿌린 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좀 여유를 가져주시겠어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아무리 차갑게 털어놔도 안타깝습니다. 제이슨은 계속 애원했어요. 신의 사랑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토마스가 아닙니다.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내 말이 강렬하게 들리는 것 같았고 제이슨은 말문이 막혀 전화를 바꿨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이어받았습니다. 끄는 병원에 가자. 냄새 맡지 마세요. 토마스와 저는 병원에 갔는데 애는 안 갔으니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게 낫겠어요. 제이슨이 정중한 어조로 애원했어요. 채권 추심자들이 와주길 도와주세요. 병원 1층에서 간호사가 나한테 죽기 무섭다고 말했는데 토마스는 당신과 당신 배우자가 욕설을 퍼붓고 나서 스턴을 쳐다보더군요. 우리가 인연을 끊는 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인연을 끊는 것이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죠. 상속권 박탈이 가족 관계 끊는 것을 의미하는 이유. 제이슨은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사과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샬롯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혼했고 가족은 무너졌고 그녀는 경찰에 갔습니다. 내가 샬롯에게 전화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해서 내 아내를 바보라고 불렀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 제이슨은 곤란해 보였고 증오를 자주.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받는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좋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기억해요. 샬롯에게서도 들었죠? 아내는 남편에게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토마스는 샬롯이 무슨 뜻인지 논리적으로 강조합니다. 아내가 몸을 눕혀야 한다는 것은 여자에게 해야 할 말조차 여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이슨은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강아지처럼 소리 지르는 말도 잊어버린 것 같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군요. 당신은 그녀를 젊은 지망생이나 50세 노파라고 불렀습니다. 반복하지 마세요. 미안. 토마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부인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산 귀찮으니까 반복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변명하기엔 너무 늦었어. 제이슨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침대에 고개를 숙인다. 정말 미안해. 제발 마음속으로 용서해. 수 있니? 말도 안 돼. 샬롯이 내 아내를 노파라고 불렀는데 당신은 내가 정신적으로 예리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나를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예리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설명하십시오. 토마스는 떨리는 제이슨을 노려보며 제이슨이 흔들리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병원에 없었다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지금 소리 지르고 있을 텐데 그냥 인연을 완전히 끊자. 돈은 두고 빨리 나가라고 한 건 너야. 토마스는 제이슨을 내려다보더니 돌아섰다. 가볼까? 얘 결국 나는 토마스가 하느님의 자비심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병원을 떠날 때 그는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내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오늘 당신의 무서운 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부탁해. 알겠지. 이제 폭풍은 지나갔어. 봄햇살 따스함을 받으며 평안한 나날들이길 바래. 시어머니 초인종이 울리고 모니터를 확인하다 깜짝 눈을 크게 떴다. 화면에는 병원에 있을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내가 엄마를 병원에 간다고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그 순간 내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
믿을 수 없는 남편의 가족을 이용하여 사람을 속인 나를 바보로 만든 것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시어머니와 팀을 이루어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고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한 나의 이야기. 법률 시장. 내 이름은 입니다. 대학 졸업 후 29세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27세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이름은 단발입니다. 친구 올리비아를 통해 나와 동갑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단발을 만났습니다. 올리비아가 단발과 같은 회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나는 올리비아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번호를 교환하고 몇 번 함께 식사를 했고 1년 동안 사귄 후에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같아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좋든 나쁘든 가감 없이 저녁을 먹으면서 제시카가 오늘의 스튜는 별로라고 살짝 티를 냈습니다. 좀 싱거운 것 같아요. 나도 먹어보니 좀 싱거운 줄 알았는데 제스 주부 2년 차인데 아직도 요리를 서툴러면 그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할 건데 바빠 미안 너도 일이 있는데도 항상 요리해줘서 고마워 알았어 용서할 것 같지만 저 멋진 레스토랑에 저녁 먹으러 데려가 알았어 너는 항상 이런 일들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어서 좀 곤란한데 우리가 이렇게 다투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때때로 논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밥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속으로 야근을 하던 밥으로부터 오늘은 일찍 집에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다. 저녁을 함께 먹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요리를 마치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남편이 제일 먼저 미안한 목소리로 사과했다. 미안하다 제스 오늘은 결국 집에 못 들어가겠다. 그런데 오늘은 오랜만에 너 일찍 오겠다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을 끝내려면 아직 멀었구나. 저녁 준비하느라 수고는 했지만 어쩔 수 없나 보다. 미안해 내가 만들게 그건. 모기야 밥이 몇 번이고 사과했다고 약속할게 이 정도라면 비난할 수 없어 미안일 때문에라면 어쩔 수 없지 한동안 나를 괴롭혔던 일을 그에게 물어볼 기회를 잡았어 헤이밥 최근에 야근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 맞죠 요즘은 거의 매일 하는 거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럴 있지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평소엔 차분했던 남편이 드물게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절박해 보였다. 뭔가 확실히 의심스러운 것 같았다. 그가 서둘러 전화를 끊자 나는 그를 붙잡고 그 사람에게 다시 물었어요. 밥 이런 걸 묻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은 정말 일중이시군요. 그 질문은 뭐죠? 물론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 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내가 나를 의심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야. 제시카 내 잘못이야. 내가 한 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물어본 것뿐인데 어쨌든 그만둬도 될까? 아직 할 일이 있으니 그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전화를 갑자기 끊었다고 귀찮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조사받기를 꺼리는 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일인지 묻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그는 전화로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가 몇 시간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는 내가 준비한 저녁 식사에 손도 대지 않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이야기하려는 나의 시도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날로 우리 관계는 악화되었고 예전의 즐거운 대화는 사라지고 최소한의 대화만.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점차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숨길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당황할 정도로 요 며칠간 노골적으로 냉랭한 태도는 내가 그 사람의 야근을 의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시작됐어.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대로 논의를 해야 할 텐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 충격적인 상황이 일어났어. 언제 토론할까 고민하던. 퇴근하고 집에 오더니 무심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뭐야 너네 엄마는 왜 갑자기 몸이 아프신데 내 엄마는 너무 힘이셔서 내가 서둘러 가던 중이었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잠깐만. 그가 날 막았어. 내가 막내 엄마에게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그의 큰 목소리에 잠깐 놀랐지만 멈춰서 엄마가 정말 약하시냐고 물었더니 이제 엄마는 전화를 받을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도는 참자. 그럼 적어도 내가 그녀를 방문하게 해주세요. 아니 이번 주말에 혼자 그녀를 방문할 것입니다. 왜 엄마가 나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당신 엄마가 남편 말에 따르면 내 시어머니가 그런 것 같아요. 상태가 안 좋아서 면회 올지도 모르는 상태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남편만 면회해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시댁 식구들 특히 어머니께 빚이 많아요. 결혼이 확정된 이후로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신 시댁은 여행도 항상 기념품도 챙겨오시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원래는 그분이 주신 집인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서 유산을 물려받았고 한동안 비어 있었는데 결혼할 때 우리에게 주었어요. 제가 당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집이 있는데 여기에 아무도 살지 않으면 아깝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집 소유권은 유지하면서도 재산세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고 이상적으로는 즉시 어머니를 방문하고 싶지만 어머니가 가족 방문만을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약간 좌절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예정대로 금요일 밤에 그녀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그는 일요일까지 밥이 있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 계획입니다. 그날은 기분이 좋았고 혼자 가기가 좀 아쉬웠던 것 같다. 그는 떠날 때 현관에서 말했다. 안 돼.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가 원하는 거니까. 엄마의 상태가 바뀔 수 있다. 언제든지 부모님 집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 일요일 밤에 돌아올 것 같아요. 상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으니 전화나 문자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또 속상해. 이해해. 다음번에 몸이 진정되면 방문할게. 알겠어. 지금 갈게. 네, 잘 다녀오세요. 별로 멀지 않고 여기서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궁금해요. 부모님 집에 있는데 덕분에 이때 조치를 취할 수 됐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느껴져 남편이 없는 동안 조사해보려고 했다. 휴대폰을 보면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항상 휴대폰을 켜놓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집에 있는 그의 컴퓨터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의 컴퓨터가 있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의 비밀번호를 잘 알고 있었고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단서가 수 있는 것. 데스크탑에서 폴더를 열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울려 멈춰섰는데 이럴 때 누구일까요?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인데 아직 남편과 떨어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다가 모니터를 보다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병원에 있을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가 서 계셨기 때문이다. 시어머니. 활기찬 시어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하면서도 화면 속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더니 시어머니가 유쾌하게 말하셨어요. 오랜만이네. 시어머니. 여기 계세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깜짝. 오늘 무슨 말씀이세요? 생일 아닌가 제시카오. 이제 얘기하니까 사실 밥이랑 먼저 얘기를 나눴는데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곤란할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말 축하하고 싶어서 없이 왔어요.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 남편한테 너무 바빠서 시어머니 때문에 제 생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저와 함께 축하하러 왔는데 배려에 너무. 그 전에 시어머니는 왜 제가 어떻게 생겼든 병원에 있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땐 별로 아픈 것 같지 않고 평소처럼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머뭇거렸더니 시어머니 기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제시카 건강이 좋은 게 제 장점인데 입원할 예정이셨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병원에 입원했다. 밥이 엄마가 입원할 거라고 했어. 내가 입원할 거라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오늘은? 집을 나갔다. 병원에 한번 방문할 예정인데 저는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가 나한테 말하길 당신이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일요일까지 부모님 집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제시카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로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몇 분 후
남편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가 머뭇거리며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방금 아버지께 여쭈어 보니 밥도 결국 안 오는 것 같고 가족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결국 밥이 거짓말을 한 것 같다. 결국 무슨 소리야 아냐 그냥 제시카야. 시어머니의 강렬한 눈빛 속에서 나에게 말해야 해. 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함께 그의 컴퓨터를 조사하면서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우리는 폴더 중 하나에서 그와 그의 여주인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아이메시지를 사용하면 잡힐까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의 불륜이 밝혀졌을 때 그의 이메일 폴더에 그의 여주인과의 기록이 많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응의 시어머니가 이메일을 주고받은 분노 때문에 살짝 떨고 있는 것 같았고 오늘은 애인과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불륜에 대한 알리바이로 가족을 이용하리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할 거야? 헛소리를 할 거야. 복수. 결심한 그의 불륜 때문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한 그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남편에게 전화해서 그의 불륜을 확인하세요. 안녕. 그의 차분한 대답을 들으며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밥에게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 병원에 엄마를 방문 중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미안하지만 병원에 있어서 지금 끊어야 해. 남편이 줄 알고 바로 전화를 끊었는데 지금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시어머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제시카, 이사를 하게 됐으니 이제 이사 가는 건 어때? 이 집은 여기 사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 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밥 엄마가 아니라 이 집에 대한 유일한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했어. 시댁 걱정하지 마세요. 늘 지켜드릴 테니까. 시어머니가 권유해서 이사 가기로. 급하게 짐을 싸서 며칠 뒤에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연락이 왔어요. 바람 피우고 막 돌아온 남편한테 안녕하세요. 그러자 남편이 엄청나게 강렬하게 나를 굽기 시작했어요. 제시카 무슨 일이야? 그게 집인데 왜 내 물건이 없어졌니? 왜 내가 이사를 가니까 너는 이사 갔어? 뭐 농담이네 이건? 농담이 아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당황한 남편에게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나는 부모님 집에 우리 부모님 집에 너희 엄마가 왜 제안했는지 그녀 내가 그 집을 팔겠다고 했으니 새 집을 찾을 때까지 여기 계세요. 엄마 왜 그래? 밥이 생각하기에 내 엄마는 병원에 계시지 않니? 시어머니의 입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벌써 적자라고 집을 방문했고 남편은 이미 모든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제야 이해한 듯 저절로 사과하기 시작했다. 미안해. 관계는 아니었어. 그냥 땡그랑 크크. 그래 맞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제시카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 제발 안 할게. 더 이상 용서하지 마. 하늘 다 토해내듯 편의사고를 쉽게 늘어놓는 남편이 역겨워요. 차갑게 내뱉은 말은 웃기지 마세요.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바람을 피웠는지. 진심이던 아니던 상관없어. 내가 엄마를 이용해서 바람 피운 게 정말 화가 났어. 이다 제시카. 건 아니었어. 내가 바람핀 건 사실이니 변하지 않을 거야. 절대 용서하지 마. 알면 위자료 줄게. 다신 연락하지 마. 전화 끊고 쓰레기 새끼야. 전화 차단으로 연락처를 설정한 후 남편이 친정에 방문했는데 시댁에서 바로 왔어. 이혼이 확정된 후 친부모와 단절된 문. 그는 저렴한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만남을 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나는 그와 그의 여주인을 정서적 고통으로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게 할 수 있었던 증거는 그의 여주인이 직장의 초보자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그들의 이야기로 인해 여주인이 완전히 당혹스러워서 그만두게 만들었고 남편은 그의 회사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들 역시 그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를 지불한 후 완전히 파산했으며 이미 심각한 재정 상황에서 살아남을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밝은 미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글쎄요. 저는 최근에 시댁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시카,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해줬으니까 괜찮아 얘야. 넌 결국 내 소중한 딸이야. 시어머니 고마워요. 남편과 헤어졌을지는 몰라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아직 좋아요. 차근차근 보답하고 싶어요. 친절하신 시어머니가 작업복을 정말 잘 챙겨주시네요. 이 근처 유치원이 제일 좋다고는? 너 같은 바텀피더가 바텀피더 주위에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볼 줄은 몰랐다. 좀 무례한 말은 아니지? 갑자기 당신이 이수를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당신은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저는 남편 메이슨과 4살 배기 아들 메이슨과 함께 살고 있으며 졸업 후 대학에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와서 한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2년 뒤 프러포즈를 하고 결혼을 하게. 저는 함께 살기 위해 고향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신기후 지역의 관습에 적응하고 길을 몰라서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메이슨은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때 항상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진심으로 친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안했지만 지금은 이곳이 저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만약 내가 우리 딸을 멀리 데리고 가서 불행하게, 내 형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에밀리를 울게 하면 우리는 내 형이 말한 대로 널 때릴 거야.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어떻게 됐는지 깨닫게 됐어. 많이 애리니까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 메이슨은 웃으며 말했다. 메이슨과 결혼해서요. 고향에서 아이를 낳고 임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축복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왔더니 부모님과 형제들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우리 이웃들은 이번 봄에 우리 아들이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면서 육아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육아 그룹에 속한 많은 엄마 친구들도 같은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평판처럼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재미있다고 느꼈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릴리와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전직. 이내 도시에서 이사한 릴리는 한때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학교 점심 메뉴를 설명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스웨덴식 미트볼과 간식으로 옥수수빵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닌 노인들을 위해서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그녀가 교사를 가르치는 모든 엄마들과 빨리 적을 만들었습니다. 카페테리아 물건조차도 그녀는 다른 엄마들을 조롱하며 그 드레스를 어디서 샀는지 같은 패턴이 변기 커버처럼 보이거나 벗겨진 패턴이 당신이 돌보는? 추가 무게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박이 녹색이고 검은색이라면 그녀의 아들 벤저민은 나을 게 없었어. 그는 엄마가 땅을 걸을 때 흔들린다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놀렸을 것이다. H 선생님과 교장은 그를 꾸짖겠지만 릴리는 그냥 그러니까 진실을 말했다고 혼날 것이다. 이 학교 시골 생활은 너무 이상해요. 우리처럼 예민한 영혼이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골에 사는 것이 너무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아이처럼 예민한 사람들이 그녀가 분명히 말한 과장된 방식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엄마 같은 아들처럼 나는 당연히 그녀의 표적 중 하나였지만 그녀가 다른 괴물들보다 더 집요하게 나를 놀리고 비웃는 말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는지 궁금했고 메이슨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릴리가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는 아마도 때문일 것입니다. 메이슨에 따르면 그의 친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 라이언이 재혼했습니다. 라이언의 새아내 피오나가 릴리의 남편을 낳았습니다. 타일러 기억하시나요? 우리 결혼식에 바로 라이언만 참석했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피오나는 타일러를 낳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외조 부모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제 삼촌의 가족도 그곳에 살았고 그들은 저를 자기 가족처럼 대했고 저에게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아이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지진한 그 사람의
느낌을 받은 적 없어. 그 사람을 우리 결혼식에 초대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지만 삼촌이 그 사람이 여전히 내 아버지라고 해서 그랬어. 너와 릴리는 결혼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았는데 왜 그녀는 항상 나를 괴롭히는 거야? 분명히 릴리의 남편 메이슨의 반쪽인 것 같아. 백합과 그를 보고 타일러와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진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엘리트 남편이 당신 같은 공장 노동자에게 인사해야? 소리 지르자 남동생은 사업을 위해 메이슨의 회사를 자주 방문합니다. 그녀는 아마 원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불쾌한 것입니다. 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타일러의 이복형인 줄은 모르겠지만 메이슨이 제안했지만 결국에는 지루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합친 가족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행사 공연이 있었고 사진을 찍으며 다른 부모님들과 대화하는 즐거웠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메이슨이 일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이에요. 사진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메이슨은 가까스로 끝냈습니다. 우리가 떠나려고 할 때 딱 맞춰 도착해서 릴리가 아이를 데리러 근처에서 진지하게 접근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나요? 사람들은 점점 긴장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릴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정직하게 계속했습니다. 하급 노동자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시골에서 왔으니 정말 경우입니다. 이 정책은 당신과 같은 하층 계급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집단적으로 헐떡거렸는데 릴리는 자기 편인 줄 아는 것 같았어요. 내가 들어섰어요. 릴리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메이슨 얼굴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아, 제가 무례한 건가요? 사실은 백합의 쾌활한 얼굴이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했지만 그녀는 석공의 결정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싱긋 웃으며 주변 부모의 반대하는 표정을 모른 채 나를 도발했습니다. 바로 그때 백합의 남편 타일러가 차를 세웠습니다. 메르세데스 큰 소리로 경적을 울려 기다리게 해서 미안 릴리, 내가 너를 데리러 왔어.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다가가면서 말했다. 교장은 릴리에게 서둘러 달려갔다. 촉박해서 미안하지만 가능하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아이 데리고 학교 가지 말라고 왜 편을 드는 거야. 릴리가 교장한테 욕설을 퍼부어 언한 누구한테도 한숨을 쉬지 않아. 우리가 돌보는 모든 아이들은 천사를 좋아하는 게 소중하니까 넌 내 말을 하는 거야. 여기 아이는 환영받지 못해요. 아니, 당신의 아이는 우리 천사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교장 옆에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타일러는 상황에 혼란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교장이 대답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릴리는 메이슨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더러운 작업복을 입은 이 하급 노동자를 보는 것은 눈에 거슬립니다. 나는 그를 그의 자리에 두려고 노력했고 이제 그들은 그녀가 타일러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가리키며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깨닫고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있지만 릴리는 계속해서 피곤했습니다. 내가 시골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불편하다고 질투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릴리는 주위를 둘러보고 모두가 어떻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부모님과 파트너들이 모두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왜 너희 모두는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며 그녀는 타일러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는 아이를 안고 물러섰다. 타일러가 소리쳤다. 나는 당신이 사람을 멸시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당신이 이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고 그는 우리에게 깊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나중에 제대로 올게요. 타일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자 릴리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인지 소리쳤어요. 왜 메이슨 전에 하급 직원의 편에 서나요?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메이슨의 회사는 그의 모친이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곳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여전히 릴리는 메이슨이 우리 회사를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 남편의 회사와만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모욕은 무시할 수 있지만
당신이 내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당신 남편의 회사와의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벌금을 내고 다른 공급업체를 찾게 되면 내 남편은 아마 기뻐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백워터 플레이스를 다루지 않기 위해 베캄는 다른 부모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반박했습니다. 베캄는 자신에게 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남은 몇 부모들에게 태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넓은 운동장과 개인 공간으로 유명한 학교를 소리내어 비웃었습니다. 농장은 타운센터에서 꽤 떨어진 언덕 위에 있었고 결국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릴리가 필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집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메이스는 재빠르게 반박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차를 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나 같은 하층 노동자 소유의 릴리는 깜짝 놀랐다. 릴리는 선생님들로부터 차를 했지만 모두 바쁘다고 주장하고 택시를 부르려고 했지만 이웃 마을에서 컨트리 음악 콘서트가 있어서 아무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기로 결정했지만 그녀가 언덕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75인치 힐은 여행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전화 끝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타일러가 마침내 그녀를 데리러 왔지만 메이슨이 운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미 들었습니다. 비즈니스 거래로 인해 거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논쟁이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신고될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타일러는 상사와 함께 석공의 회사를 방문하여 사과했지만 전체 이야기를 듣고 회사 경영진은 분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더 이상 할인을 거부했습니다. 타일러는 베카베스 아웃버스트에 대한 패배한 말을 보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속삭임과 낄낄거림의 대상이 되었으며 결국 그녀는 매니저와 문제를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는 은둔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보다 훨씬 더 옮겨졌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 속에서 육아와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오랜 논의 끝에 깨달았습니다.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떠나려고 하는 순간 카터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 합의금에서 내 위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혼의 원인은 애초에 카터의 불륜 즉 잘못한 사람은 카터인데 대담하게 물어보더군요. 이혼 합의에서 내 어디에 있습니까? 카터는 자신과 이혼하면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바보를 영원히 코너링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미아입니다. 저는 28살입니다. 결혼한 남편이 있습니다. 이 몇 년 전 그의 이름은 카터입니다. 우리는 회사 후원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 자회사를 소유한 상당히 큰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이 파티가 열렸는데 그때 카터를 만났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기업 본부 임원입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인 반면에 카터는 소규모 자회사의 직원이고 당연히 수입도 훨씬 높죠.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카터는 이것에 대해 꽤 걱정했어요. 미아 카터 같은 사람이랑 잘 어울려요. 그런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남자로서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포기할 건가요? 미아 사랑하지만 만약에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가족 스포츠가 서로가 지금도 응원하고 있어요. 카터 응 맞아요. 열심히 활동할 테니 약 1년 반 정도 사귄 후에 우리의 정식 관계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얻었다. 2년 전 결혼한 지금 결혼 3년 차인 카터와의 관계는 여전히 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로서 우리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일을 마친 후 일상적으로 아이를 가질 때까지 직업에 집중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카터가 집에 늦게 하는 문자가 왔어요. 그는 분명히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밖에서 식사를 하기로 하고 샤워를 한 후 돌아오려고 합니다. 도어 크릭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파에서 전화했지만 그를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카터의 얼굴은 어두운 구름 같았습니다. 전에는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머뭇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카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정말. 무슨 일 있으면 결국 우리 커플이라고 말해도 돼.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커플이니까 얘기해야 해. 카터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이고 폭탄 터뜨리는 미아, 이혼하고 싶어실래? 그의 말이 무의식적으로 내 목소리를 흔든다. 내 청력에 의문이 든다. 갑자기 이것에 충격을 받았다. 폭로. 카터에게 대답했다. 잠깐만 기다려. 이혼? 왜 갑자기? 가치관의 차이야. 전에는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다. 내가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아,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카터는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시선 접촉을 피합니다. 의심스럽기도 했고 그는 확신하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카터와 맞서며 목소리를 높이는데 당신은 여전히 문제를 있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상해요. 카터, 당신은 갑자기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이혼을 원해요. 그건 단지 신뢰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주세요. 벌써 눈물이 납니다. 제가 간청하자 카터는 그가 계속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불편한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는 또 다른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무엇을 임신했는지, 내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여자친구가 누구. 내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거요.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카터의 바람피우는 아내들은 분노에 쌓여 바람피는 남편을 잡아채거나 알자마자 욕하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드네요. 대신 카터에 대한 나의 사랑은 즉시 냉각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신속한 판단 능력은 경력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은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이 결정적인 행동은 실제로 기업 세계에서 나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카터를 불필요하다고 분류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게 전부야. 이 시점에서 카터가 내 반응에 어색하게 반응하는 느낌을 무시하고 되돌리거나 재건할 수는 없어. 사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재건하고 싶지도 않아. 카터와 마주했으니 가보자. 카터가 나와 이혼하고 싶어하는 지점이 아닌가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나는 내 여자친구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로부터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한 여자에게 충실조차 할 없는데 지금 당신은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 얕보지 마. 난 정말 그녀를 좋아해. 알았어. 그럼 이혼하자. 카터가 내 빠른 합의에 놀라서 열성적으로 요청한 것은 정말 그래서 그는 정말로 나를 그렇게 빨리 이혼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 상처를 받았지만 솔직히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터는 내가 포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는 2년 안에 나를 속였고 게다가 여주인을 임신시켰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경멸합니다. 차라리 그만두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련을 빨리 끝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사이즈를 줄이고 싶었어요. 이를 빨리 끝내기 위해 카터에게 달려들었어요. 이혼에는 동의하겠지만 앉아서 당신의 여주인을 포함해서 우리 셋 모두 얘기해야 해요. 내 여자친구도 당연히 이사갈 준비를 할게. 일주일 뒤에 이 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알았어. 이제 떠나자. 카터는 내 말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잠시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재빨리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리스 아파트를 취소하고 새 집을 찾기 시작했다. 카터는 그 사이 일주일 동안 그의 여주인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며 보냈다. 일주일 후 내가 만난 카터는 이상하게 상쾌해 보였다. 나는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을 굴렸다.